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보험사 합의 관련 사건입니다. (2008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51살 이모 씨. 보험을 해약하려는 지인들에게 원금을 받을 방법이 있다며 꼬드겨 사기 행각에 끌어들였습니다. 자, 사건 파일 오늘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꼭 챙겨야 되는 중요한 법적 포인트들에 대해서 의료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많은 팁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죠? 네, 가능한 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보험금을 받는 이 합의와 관련된 대리 절차들이 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보험사고도 좀 날씨하고도 좀 관련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면서 네. 노면 결빙이 증가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네. 참고로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동절기 치사율이 연평균보다 37.1% 높게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네. 네네. 그래서 보행 중에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도 많고 예. 또 교통사고도 많고 그다음에 스키장, 눈썰매장 낙상사고도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나 이런 데를 크게 다치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사고를 좀 당하게 된다면은 먼저 가해자 측의 보험사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험사는 장애율이나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책정된다고 하면서 강하게 피해자를 좀 압박하면서 합의를 좀 압박하고요. 보험금을 덜 줘도 되니까요. 네.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유족 측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좀 절실한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문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 이제 보험사 상대로 유일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보험금 중의 일부를 좀 수수료로 떼달라라고 하는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30-40%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제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합의에 개입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사실은 관련 법률을 보면은 네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어떤 금품이나 이익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의 모든 법률 사건에 대해서 뭐 대리나 중재, 뭐 화해, 청탁, 심지어 상담, 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사정사 같이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합의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도 그 보험업법에 보면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예. 보험법 제189조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관련해서 실제 사건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손해사정사와 그 보조인 등이 18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의사를 소개하고 예. 그래서 보험금 지급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금 중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혐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범죄다 이런 얘기신 거죠? 검찰이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손해사정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손해사정인 보조인, 그러니까 중개보조인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분들이 또 사망 사고가 발생된 유족들 상대로 보험금 청구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범죄들이 또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사건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형사고소나 고발 조치해서 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건이 이제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예. 사실상 보험금 청구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예. 그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 법률 사건에 대한 비변호사의 그런 법률 자금을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변호사법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만큼 변호사들도 각별하게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더 도덕적으로 네. 법적으로 의무를 다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어떻게 되길래 손해사정사들이 이런 보험금 지급 업무에 개입하게 됩니까? 네.
실은 이제 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회사에 이 손해사정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손해사정 보고서가 이제 얼마큼 손해가 발생했다, 장애가 얼마다, 보험금을 얼마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손해액들이 기재가 되고 예. 어떤 손해 사실이 발생되는지 부분을 작성하는 그런 보고서고요. 네네. 또 보험 회사가 요청을 하면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는 뭐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험사와 관련된 어떤 손해의 조사와 예.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본래의 업무에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보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손해 감정평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감정평가까지만 있습니다. 해야 되지 네네. 그 직접 개입을 해갖고서는 법률적인 관계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방을 대리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구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본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반대되는 상황으로 적법하게 이제 합의 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좀 아이디어란 좀 이상적인 케이스, 이것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하나 실제적인 사건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뢰인이 가족과 눈썰매장으로 놀러가서 썰매를 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흉추 압박 골절이 이제 예.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뭐 판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다. 유리한 판례를 제시했겠죠. 네. 보험사한테. 네. 그리고 또 의무 기록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장애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 신체 예. 감정도 안 했는데 예. 네, 임의로 주장하면서 아주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엄청난 제시를 심리적 압박을 줬겠군요. 네, 예. 제시하였고 그래서 이제 본 선배팀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본 결과 예. 진료 기록상 누락된 검사 수치가 있었고요.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그 판례보다 다른 사실관계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재계산을 해보니까 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5배가 높은 예,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음. 실제로도 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합의에 대응하다 보면은 예.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보다 뭐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동시 감정을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이제 저희가 계산한 그 주장대로 감정이 산출되어서 결국은 해당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청취자분들께서도 보험회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합의를 해야 될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가 뭔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챙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의료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해서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 포인트입니다. 장애 진단을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도록 동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되는 보험회사 주장하고 있는 과실 비율,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로 빨리 합의하자, 성급하게 합의하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로 변호사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손해사정사나 그 보조인 또는 사무장에게 불법적으로 합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사 합의 대리에 관해서 법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법적 조언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네네. 따라서 관련 법들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 자격과 업무 범위, 의무 등에 대해서 좀 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보험금 지급의 어떤 경직화가 발생이 되면서 비자격자들이 합의 대리를 하는 좀 불법적인 행태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합법적인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사기 횡령 배임 상태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